예,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주로 공판 절차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공판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심판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공소장의 변경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상적인 공판 절차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수사가 종결되고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은 우리가 그 공소 제기 이후에 증거 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증거 개시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치고, 공판 준비 절차가 다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제1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겠죠. 여기서 공판 준비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쟁점이 많은 부분이 있을 땐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 공판 준비 절차가 반드시 필수적 절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럼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통상적인 공판 절차 흐름 파트 2인데, 결국 전체 요 내용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을 때 공판기일 자체 그 당일날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로 설명한 겁니다. 즉, 재판이 열리면 먼저 모두 절차를 진행하고, 모두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심리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심리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변론 절차를 갖고, 변론 절차도 마무리되면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됐죠. 이 모두 절차는 다시 진술거부권의 고지, 그 다음에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쟁점 정리 질문을 한 다음에 주장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즉 법정에 나와 있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정신문을 한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반드시 인정신문 전에, 그러니까 최초의 절차로서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나서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겠죠. 그렇게 인정신문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이 피고인을 왜 기소했는지에 대한 내용인 공소장을 갖다 쭉 낭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소장 낭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피고인한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피고인이 여기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좀 증거 조사에 있어서 간편한 방법을 하는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서로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관련된 쟁점 정리 질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판사가 듣고 입증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게 되는 절차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렇게 모두 절차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심리 절차, 변론 절차, 선고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두 절차하고 나서 이제 몇 회씩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죠. 자, 모두 절차가 끝나면 사실심리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실심리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증거 신청, 그 다음에 증거 조사 결정, 그 다음에 증거 조사를 합니다. 즉,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우리는 어떠한 증거들을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증거 신청을 하면은,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사와 결정을 해가지고 증거 조사 결정을 하면은, 그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고 나서 증거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증거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피고인 신문을 최후에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문제는 이 사실심리 절차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절차는 하루에 끝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몇 번이나 걸쳐 가지고, 뭐 대형 재판이다, 대형 사건이다 그럴 경우는 뭐 수십 회에 걸쳐 가지고 사실심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심리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변론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즉 검사가 의견을 진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자기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려달라 하는 구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 진술은 주로 논고와 구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주로 변론이라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주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마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피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최후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고인은 이제 자기가 이런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피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이 피고인의 의견 진술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그런 절차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 변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고를 하는데, 원래는 변론 절차가 끝나면 바로 선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실제 재판에서는 변론 절차를 마치고 사실심리 절차와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면은 이제 선고 기일을 따로 잡아가지고 실제 선고는 당일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기일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판 절차를 배우고 있는데, 그 공판 절차란 에서 무엇을 배울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즉 공판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 원칙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판 심리의 범위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 중 우리가 어느 부분을 심판할 것인지, 심리할 것인지 관련된 공판 심리의 범위를 배우는데, 이 공판 심리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소장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공판 심리 범위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라는 걸 배우는데, 앞에서 봤었지만은 공판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사건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쟁점이 많은 사안, 아니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판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주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주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공판 심리의 범위,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죠. 이제 공판정의 구성을 해가지고, 공판정에는 실제로 이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있게 되는데, 이런 공판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증인성은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봤던 공판기일의 절차, 아까 봤던 모두 절차라든가 사실심리 절차, 변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의 방법이라든가 증거 조사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판 절차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공판 절차 일반론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공판 절차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공판 절차의 개념은 우리가 광의와 협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광의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부터 당의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절차, 즉 법원이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하는 전 절차를 우리가 광의의 의미의 공판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재판이 여기 첫 번째 재판이 열리고,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세 번째 재판이 열리고, 네 번째 재판이 열렸다 했을 때 이 전체로 공판 절차라고 하는 것이 공판 절차의 광의의 개념이라면, 이 협의의 개념은 공판 기일의 공판장에서 하는 절차만을 우리가 협의의 공판 절차다. 즉 아까 1회부터 2회, 3회, 4회가 있을 때 그 절차, 2회 절차든지 3회 절차든지 그 법정에서 하는, 공판장에서 하는 심리 절차, 이것만을 우리가
따로 띄어가지고 협의의 공판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판 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공판 중심주의는 쉽게 말해서 모든 심리, 다툼은 법관에 있는 그 공판정에서 해라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즉 여기 PPT 교환에 있는 것처럼 피고 사건의 판단에 대해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종래는 주로 수사 기록과 법관 사무실에서의 판단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반드시 공개된 법정에서 다투고 그 쟁점을 정리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공판 절차는 결국 공판 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그럼 그런 공판 절차에서 지켜지는 기본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판 절차의 첫 번째는 공판 절차 기본 원칙의 첫 번째는 공개주의입니다. 즉 일반인에게 법원의 재판 방청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은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공개주의의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사를 공개할 수 없겠죠. 수사를 공개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가 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지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공판 절차는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공개주의는 헌법 27조 3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7조 3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공개 재판주의가 기본적인 헌법상의 원칙으로도 나오죠. 즉 이런 공개 재판주의는 법원의 재판을 국민이 감시한다는 이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일반인은 일반인 같은 경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재판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심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항소 이유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개 재판주의라 할지라도 모든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고 공판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지 여부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 좌석을 제외한 일반인 방청석 30석에 대한 추첨을 진행했는데 총 454명이 몰린 겁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대의 7.7대 1,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재판 당시의 4.5대 1보다 높은 득세입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부회장의 선거 공판이 첫 생중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TV나 인터넷으로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총 150석의 방청석 중 일반인에겐 비교적 적은 30석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중계할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자, 우리가 재판의 공개주의를 보고 있는데, 공개주의라 해가지고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주의에는 공개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즉 방청인의 제한 및 배제가 가능한데, 법정 규모에 비해 가지고 방청인이 많은 경우, 그 경우는 법정이 5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방청인이 한 1000명이 몰린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 사건 관련돼 가지고 원한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방청을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을 소란을 끼칠 수도 있고 재판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방청을 하는 중에 굉장히 소란을 피운다. 그러면 그런 특정인에 대한 퇴장은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다. 즉, 그런 특정인들은 재판을 방해하는 특정인들은 그 재판에서 배제해가지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개주의의 제한으로 특정 사건의 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들은 국가안전부장, 그다음에 안녕질서 방해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결정은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검찰이나 피고인에 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단 재판을 쭉 심리하는 동안에 비공개로 해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재판의 어떤 재판에 그 심리를 비공개로 해도 판결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공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주의는 제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재판을 선고하는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이제 소년 보호 사건은 심리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년 보호 사건이 무엇이냐 봤을 때 우리가 소년들, 즉 우리가 그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 범죄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범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을 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그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경미 범죄다. 뭐 편의점에서 배고파가지고 뭐 과자 하나 훔쳐먹었다. 과자 하나 훔쳐먹은 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경우는 이 사건을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이라는 걸 처리를 합니다. 즉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소년 보호 사건이 되면 이 소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호 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 소년이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소년 보호 사건이라 하고, 이런 소년 보호 사건은 그 소년의 어떤 비행행위, 실제로는 범죄를 하지만은 그런 비행행위가 바깥에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년에 대한 비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비공개 원칙이 그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소년 보호 사건에 있어서는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공개주의 제한 관련된 언론에 의한 공개 제한이 있는데, 공개주의라고 언론에 의한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판은 언론에 의해서 중계되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판은 중계하지 않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 판결들이나 그런 것들을 중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계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중계 촬영은 중계 등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재판장이 허가합니다. 그다음에 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동의 불문한다.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 우리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 절차,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두 번째로 구두 변론주의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기초로 심판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뭐 서면으로 하거나 서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 즉 검사도 말로써 공격을 해야 되고 피고인도 말로써 방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두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즉 구두주의와 변론주의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구두 변론주의라고 하는데, 구두주의는 구술에 의해, 즉 말하는 것에 의해 제공된 주장 입증 자료를 기초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서면주의를 보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두주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은 이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면주의에서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구두 변론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직접주의입니다. 즉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원본 증거만이 재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것을 우리가 직접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가 아니라면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관한테는 법관의 눈앞에서, 즉 법정에서 원본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심증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실체 진실이 발견된다 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피고인한테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검찰이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저기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증인이 말한 어떤 서류만 가져오고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다, 증인을 법정으로 데려오지 않는다 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증인이 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가질 기회를 뺏기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자기의 유죄가 확정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직접주의, 즉 법정에서 법원이 공판장에서 직접 조사한 원본 증거, 즉 증인들도 그런 경우만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직접주의의 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집중심리주의가 있는데, 법원은 하나의 공판 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1회 심리로 종결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시간적 간격 없이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 이걸 우리가 집중심리주의라고 합니다. 즉 심리가 아까 봤지만 사실조사라든가 아니면 변론 기일이 하루에 끝날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간격을 좀 없이, 시간적 간격을 별로 두지 말고 집중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개정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매일 개정하면 변호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 매일 재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회 기일과 2회 기일 사이는 상당한 간격을 두는 것이 실무적인 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에 공판 기일로부터 14일 이내 공판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뭐 이렇게 요 정도로는 넓힐 수 있다, 그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심리주의 즉일 선고 원칙이라는데,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론을 종결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해 가지고 선고 기일을 일에 판결을 한다. 실무하고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뭐 한참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기일이 지난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심리주의를 받고, 다음으로 우리가 공판심리의 범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공판심리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보면은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재판할 것이냐, 심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공판심리의 범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공판심리 범위와 관련된 공소장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의 변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합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양이 많고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보고 2차 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는 A가 범죄를 범했다. 그럼 A가 범죄를 범한
부분이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A가 범한 범죄 모두를 검사가 기소하고 찾아낼 수 있는 건, 찾아내가지고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이 발견하고 기소하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A가 범한 범죄 전체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검찰이 발견 및 기소한 부분에서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즉 이렇게 검찰이 발견 및 기소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공소 제기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심판의 대상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